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의 길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농민을 하느님과 동업자라고도 합니다. 농민은 씨를 뿌려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연과 궁합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업은 주민들 간의 다양한 협력 관계 속에서 영위합니다. 일과 작부와 기술과 기구들을 나누고 활로를 더불어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관계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지역적 틀에 갇힌 폐쇄성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농촌을 둘러싼 관계구조의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농촌관광 문이 열리고 먹거리 직거래가 활기를 띠고 귀농 귀촌인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구르는 돌에 비유되던 귀농 귀촌자들이 농촌마을 이장이 되는 건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농촌을 둘러싼 관계 변화는 관계인구라는 신개념을 낳았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을 농촌 밀물시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둔봉마을에 이은 제2편 열쇠말은 관계인구입니다. 관계인구가 농촌 밀물시대를 연다 편 첫 번째 이야기는 썰물살에 빨려든 농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관계인구 편 이야기는 총 19번 대회가 될 건데요. 총 3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첫 단원은 관계인구가 뜨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요. 60년간 썰물살에 빠진 농촌상을 보고 일본에서 관계인구가 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시대 추세가 관계인구 쪽으로 부는 흐름을 짚어보고요.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관계인구 시대가 이 농촌 변화에 끼칠 훈풍을 짚어봅니다. 두 번째 단원은 농촌이 관계인구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을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생활인구 정책이 모순덩어리인 것을 밝히고 개선할 바를 제시합니다. 이 관계인구 본질과 성격에 부합되는 방향이 여기에서 제시될 겁니다. 세 번째 단원은 농촌 향기를 통해서 관계인구 시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바를 이야기합니다. 농촌 향기의 근원인 농촌의 역사, 문화, 생태, 제철 진미, 농촌 관광, 농촌 축제의 의미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울러서 이 농촌 향기를 재생산할 바를 찾고 파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바를 제시합니다. 저는 땅끝 근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추억이 많은데요. 바닷가에서는 바다가 하루에 2번씩 썰물 밀부를 교차하는 것을 봅니다. 썰물 때가 되면은 가득 찼던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다에서는 썰물살의 빠른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썰물 때가 되면은 고정되지 않는 것들은 모조리 이 썰물에 쓸려 나갑니다. 물고기들도 물살을 따라 쓸려갑니다. 바다를 누비던 배들은 닷줄에 묶인 채 갯벌에 얹혀서 옴짝 딸싹을 못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농촌은 거대한 썰물살을 만났습니다. 이 썰물살은 농촌 주민들의 대인홍으로 나타났습니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 15년 동안 민농 인구가 매년 5 내지 8%씩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 인구가 58%를 차지하던 것이 15년 만에 28%로 줄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675만 명이 농촌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6, 70년대 대인홍 이후로 1980년대와 90년대 농촌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는 이 농촌이 도시 인력풀을 채워주는 이군 캠프로 고착돼 버립니다. 이 산업화와 이 도시화와 함께 농촌에서는 교육열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육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인적 자원을 키워서 내보내주는 이군 캠프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이 농가 부채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농가 부채를 분석해 보니까 농가들이 기둥뿌리 뽑아서 자식들을 가르쳐서 도시로 내보내는데 든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크게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 도로 역의 유출이 고착화됩니다. 이 도시와 물결을 타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비재들은 이 도농 간 부등가 교환 바람을 일으켰고 농촌에서 돌던 돈과 자원의 순환 구조가 막혀버립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이 농업 기계화 정책은 빈소농들의 일자리를 말려버렸고 중소농의 몰락을 부채질했고 농촌 부채의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이 뺄셈 구조에 말려듭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바다의 썰물은 금세 밀물살로 바뀌지만은 농촌이 만난 썰물살은 반세기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 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젖어갔고 해봐야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과 더불어서 뺄셈의식에 지배당했습니다. 결국 농촌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던 자주의식을 상실하고 관의존도만 높여갔습니다. 농촌에 들이온 썰물살은 농촌을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삼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먹은 조국과 정책은 재벌들에게는 콩 먹고 알 먹는 효자 정책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면 농촌 주민들이 농촌을 등지고 공장으로 몰려갔고 공장 노동자들의 먹거리 지출 비용을 낮추어서 저임금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재벌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농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살려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1948년대에 시작된 미군정이 우리나라 농촌을 소농원전 정책을 써서 농촌을 지배하려고 했던 정책적 전략이었는데 박정희가 이를 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공업화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이용 가치를 최대한 높인다는 아주 기묘한 전략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국제사회가 자유시장 경제에 휘말렸는데 이때에도 농촌은 자유시장 경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농산물 시장을 터준 그런 결과였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 핸드폰을 팔아먹으려고 중국 마늘 시장을 열어서 농민들을 사지로 몰았던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업 농촌은 씹다가 뱉어버리는 껌 같은 존재일까요? 이 자본주의는 구조상 일정 주기를 두고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마르크스는 이러한 경기 순환을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가 있는데 불황기 때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체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이에 대비하려고 힘썼습니다. 바로 불황기 때 농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황기 때는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식량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국민 생명줄인 식량 안보주를 지켜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황기 때에는 이 실업 인구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들의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촌이 이들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불황기 때에는 사회 기초 질서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농업 농촌이 문화 생태 보존과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면서 사회 유지의 안전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시기 유럽과 한국은 농업 농촌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산업화 초기에 도시가 꽂히면 농촌은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구호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 늘 외쳤던 구호였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질만 합니다. 어쨌거나 유럽은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되 모순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농촌과 도시의 상리공생할 바를 고민했고 농업과 공업의 병행 발전을 위해서 농공병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과 달리 농촌을 약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6.25 이후에는 국고 청구가 빈 것을 농촌에서 조세 약탈을 했고 60, 70년대에는 재벌들을 위해서 불평등 교환을 강요했고 사람들을 공장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8, 90년대에는 농촌 자원을 도시로 빼돌리면서 농자 천하지 대봉이라고 놀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사이 수도권 도시는 대죽고 농촌은 얼어 죽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한강의 기적은 불행의 나라 바벨탑을 치환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인구 9만 6천 명이던 경기도 용인시는 2025년에는 109만 3천 명으로 무려 11배 불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살고 있는 해남구는 1966년에 23만 명이었던 게 지금은 6만 2,200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도시 인구는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면서 과밀의 엄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세계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데요. 2024년 7월 5일 현재 서울시 인구는 93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 땅 안에 있는 사람 수는 1087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51만 명의 외지인이 서울로 몰려들어 있는 현상입니다. 2024년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가 140만 8천 명이니까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외지 사람이 매일 서울에 얹혀 생활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학교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서울은 과포화된 지역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인천, 경기도에 이어 충청권까지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촌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면 단위마다 4개, 5개던 초등학교가 1개로 줄어들었고, 그도 어리업살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던 면 소재지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아서 약국, 세탁소 같은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상업시설들이 거의 없어졌고, 심지어는 농촌 인근에서 물 한 병을 살 곳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농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치닫자 농촌 지자체들이 출생률 높이기를 대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남군이 먼저 출산 장려금과 출산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가임기 여성들 구애 작전을 폈는데요. 상당 부분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지역들이 출생률 높이기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전국으로 번진 출생률 높이기 경쟁은 마침내 출혈 경쟁의 장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 해남의 출생률이 해남에서 한 명당 32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웃 진도구는 500만 원을 줬고, 또 이웃 강진구는 7년간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 지원 경쟁으로 농촌 지역 출생률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남구는 2010년에 1.66명이던 게 2012년에는 2.47명으로 급상승했다가 2020년에는 1.67명으로 급락했습니다. 영광구는 2010년에 1.54명이었던 게 2021년에는 2.46명으로 급상승했다가 2년도 안 돼서 1.65명으로 급락했습니다. 결국 지역 간 출혈 경쟁에다가 가임 여성들이 지원 조건에 따라 주소지를 갈아타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농촌 청년 유입에 큰 공을 들였는데요. 청년 일자리 늘리기를 한다면서 사회적 경제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에다가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필수 옵션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 사업 계획서에다가 숫자를 늘려놓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에다가 인구수를 넣자 지자체들이 인구 유치에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한 명당 약 200만 원 안팎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촌 지자체들은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만 원 안팎의 정착지원금을 미끼로 쓰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의 효과는 극히 미비했고, 또 금방 가서 그 한계에 달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추려 볼까요? 우리 농촌은 60년 전 썰물살을 만났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이농정책으로 농촌 주민들이 서울로, 도시로 대이농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촌은 1980, 90년대부터 삼중고에 빠져들었습니다. 농촌이 도시
인력풀을 채워주는 이군 캠프가 되었고, 농촌도는 역의 유출 후 급물살을 탔고, 급기야 농촌은 폐비의 의식에 의한 뺄셈 구조에 빠져들었습니다. 농촌 썰물살은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는데요. 농촌은 죽여서도 안 되고 살려서도 안 된다는 아주 무도한 정책을 썼습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 자유시장 경제의 희생양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경기가 순환하는 자본주의 모순의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유럽 나라들은 농도 상생과 농공 병진 정책을 썼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는 농촌 약탈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는 인구 과밀병을 앓는 데 반면 농촌은 인구 과소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 지역들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들었고 출생률 높이기와 인구 유치 출혈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 높이기와 인구 유치의 노력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로 그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일본에서 뜬 관계인구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일본의 고향 창생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태동한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을 깊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